7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제출한 탄핵안이죠. 표결에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만한 추 장관에게 민심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 공세를 단호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정확히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밖에 오늘 정치권 뉴스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 반장, 어서 와요. 자,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화두를 지금 연일 던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TF까지 갔으면 한 발 더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야 합의로 네. 국민적 동의를 도출해낸다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네.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그 통합당 쪽에서는 사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반대쪽으로 입장 정리를 한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여야 간에 또 갈등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이 풀었다면서요? 네, 이 피해자 측이 관련 제보를 한 게 결정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밀번호를 제보했군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다만 이 사망 경위 수사에 한정해서 네. 좀 볼 수 있게 됐다고 네. 합니다. 네. 그 그러면 성추행 의혹 부분은 그 잠금을 해제해도 그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네요. 별도의 수사에.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네.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예. 갑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 전부터 자녀 병역 문제, 또 대북관 등을 놓고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 사상 신봉자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죠. 오늘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고 반장 발제해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평화 통일을 향한 소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왔던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열정과 경험으로 더욱 분명해진 역사적 책임감에 기초해서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과정이 다시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전 질의에선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부분 등에 대한 문답이 오갔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는 예를 들면 인도적 교류 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뢰를 확보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그렇습니다.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제 생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동시에 야당에서는 이른바 사상 검증에 가까운 질의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박진 의원은 주한미군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성격을 묻는가 하면 주한미군은 정령불입니까? 주한미군은 그 평화관리군으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휴전 상태 속에서의 주둔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괴뢰 평가가 정권입니까? 다를 수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뢰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괴뢰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전직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할 것인가 이 질의 전부터 관심을 끌었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사상 검증에 집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심지어 이인영 후보자에게 북한 주체 사상의 신봉자 아니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수상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정량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 네, 자, 이 방금 보신 대로 이인영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태용호 의원의 질의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이 태용호 의원 질의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 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주체 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이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청문회 전부터 야당이 거듭 의혹을 제기했던 이인영 후보자 자녀의 병역 면제 문제와 또 유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문답이 오갔는데요. 특히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후보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에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병무청의 답변이 개인정보인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거듭된 답변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자료 그거는 저는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도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아니 원하시면 제출한다 이 말씀. 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병무청에서 통째로 아무것도 안 내겠다고 지금 답변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걸 일부 모든 걸 다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든 걸 다 안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밟았던 절차에 따라서 병무청이 판단한 결과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영 후보자는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 전임 통일부 장관들의 인사청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국회 당시 이인영 후보자의 국회 외통위 발언을 들어보면 대북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외통위 전체 회의 때의 발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부가 그동안 제재와 압박 일변도에 이런 정책 거기에 그렇게 안주해서 관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계속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높여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의 발사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적어도 이 시점쯤에서는 이런 적대적 공존 비슷한 이 국면의 고리들 이걸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을 높이는 수준의 그런 서로 높여가는 그런 수준의 대책이 아닌 뭔가 획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1년 뒤인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인영 후보자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재와 압박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북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을 여기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이것들도 분명한 우리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인영 후보자는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인영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 필요. 오늘 국회가 참 바쁜 날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고반장이 다뤘던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도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여기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그 채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아까 질의를 봤어요. 태영호 의원의 질의를 봤는데 그 오전 질의 이후에 그 논란이 이제 하루 종일 좀 지속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도반장 아까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무슨 패널까지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그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도라는 제목의 패널을 들고 질의를 했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태영호 의원 자신과 이인영 후보자의 이력을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패널을 가리키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봤는데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자는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른바 사상검증 성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가 전대협 일기 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을 하면서 북한에서는 전대협이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결의를 다진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자 이인영 의원은 북쪽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내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비슷한 성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을 봤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상 전향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인영 후보자는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영호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묻는 것은 아무리 청문위원으로 묻는 것이라고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이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이 거듭 비슷한 질문을 하자 이인영 후보자는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오인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까 고반장 발제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저희가 봤지만요.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그 질의가 이어진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항의를 했죠. 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전향했느냐라고 묻는 건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이 태영호 의원의 진정성은 알겠지만 조금 신중한 접근을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윤건영, 이재정, 김영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재정 의원은 태영호 의원의 질의를 두고 반헌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해철 의원도 이 사상 검증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사상에 대한 검증 이상의 전향 운운하는 것은 후보자를 폄훼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야당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통합당 김석기 의원은요, 후보자가 이 과거 전대협을 하지 않았느냐, 이 주체 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느냐라고 사상에 대해 묻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같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정진석 의원도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이미지가 이 반미 혹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십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어느 정도 이 검증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요.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청문회 전부터 일부 논란이 됐던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련한 질의응답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그 후보자 아들이 2013년 당시 부정교합 등으로 6개월 뒤 재판정이 유가됐고 6개월 후에는
척추 관절병증이 발견이 돼 5급 판정, 그러니까 군 면제를 받았다면서 6개월 사이에 강직성 척추염을 받은 게 납득이 안 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허리가 아파 군대를 못 간다고 했는데 면제 판정 열흘 전에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는 동영상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후보자는 2014년 1월 아들이 기흉이 왔고 수술 후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해보니까 간직성 척추염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든 동영상과 관련해선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한 부분은 어렵다는 게 군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 생활만 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이었군요. 자, 오늘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 중에요. 대북 특사로 평양을 찾을 의향이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질의 중에 나온 답이었는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특사로, 대북 특사로 평양에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자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인영 후보자가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이 추진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현재 이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호주가 현재 지금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뒤에 혹시 이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보관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인영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개최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외교안보 관련한 다른 이슈들도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언급한 게 있다면서요. 네, 미국 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비건 부장관이 출석을 해서 주한미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한 상원의원이 중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 대뜸 비건 장관,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관련 어떠한 권고안이나 혹은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건 분명하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동맹은 영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굳건히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비건 부장관의 일부 발언을 두고 이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비건 부장관이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이 한미 동맹의 돈을 어떻게 될지 이 방위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주한미군의 상당한 주둔이 이 동아시아 내의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 줄 것이다 생각한다라는 라고 말을 한 대목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한 걸 두고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이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주한미군 주둔 카드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최 반장 얘기대로요. 그러니까 말의 논리적 구조만 놓고 보면은 방위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거는 뭔가 좀 예사롭지는 않네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 신 반장.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다뤄보질 못했는데. 이게 협상을 공개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질 않고 있는데 일단 한미 양측이 지난 3월 말쯤 지금보다 한국 부담 규모를 약 13% 정도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서 현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미국 측은 주한미군과 좀 연계를 해서 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 반장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모양이군요. 고 반장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유, 저는 당연히 그렇죠? 모르죠. 협상 상황. 신 반장이 모르면 저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커버를 했는데 추가 속보가 나올지 모르니까 고 반장이 좀 뉴스를 챙겨주면서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인영 인사청문회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 필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바쁘다고 했죠.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향해서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K방역으로 경제와 국민들의 건강을 모두 살렸고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탄핵안 오늘 표결에 붙여졌는데 부결됐다는 속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여야 모두 중량감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통합당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을 지낸 오선 중진 의원입니다. 또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윤우덕 의원, 3선으로 현 기재위원장이죠. 자, 먼저 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이 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느닷없이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제가 잠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그건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그렇게 좌파 정부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정책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윤우덕 의원은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 또 서울에 있는 입법부가 합쳐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OECD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한국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가 전 세계 1위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맞선 K-방역으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함께 살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전체 국민의 99%가 아니라 0.991%입니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신세 대책이다. 공동주택 중에서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0.4% 정도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경제였던 만큼 홍당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는데요. 자, 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였죠. 자, 다정회에서 실시간으로 대부분 전해드렸지만 이 적잖은 얘기거리 가운데 제가 일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신경전이었는데요. 무려 13분간 진행된 질의응답 내내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 김 의원은 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출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 용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이런 건 낯설지 않는 법률 용어이고요.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 다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자, 그 법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명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수명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법률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제2항인데요.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흠 의원,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의원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이 장관의 장관문 입장문 작성에 이 최강욱 의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반박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다가 또 한 번 불꽃이 튑니다.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지금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심 싸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여기 와서 싫은 소리 듣는 거죠.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김태흠 의원 입장에서는요,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이 국무위원이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게 좀 맞득지 않았던 겁니다. 자,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이고 또 야당 의원이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답을 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총리. 제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장관이었고 직전에 며칠 전까지 이 문제만큼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심기를 보살피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심기 총리 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총리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총리가 되고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은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등판도 하기 전에 여러 번 이름이 등장했던 최강욱 의원 어제 직접 질문자로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윤 총장이 이 장관이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찰을 지시하신 후에 그 6일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사 중이고요. 이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자, 그리고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 총장의 측근과 또 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라는 등의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오갔는데요. 자, 이를 지켜보던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를 하자 또 이렇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응?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자,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어제 상황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내용 자리에 들어가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현미 집값 폭등 인지 과잉 유동성 저금리 기조 원인입니다. 역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그나저나 참 최 반장. 네.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한 내용은 왜 없어요? 아까 국장이 오프닝에서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할 얘기 더 많은데. 그럼 국장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사람 왜 이래요? 수명자에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캐릭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요. 갑자기? 국장이 또 잘 정리해 주시니까. 네. 아직 여름 휴가 사인 안 했는데, 그죠? 제가 정리할까요? 최 반장이 취재한 걸 정리해봐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탄핵 소추안이 이틀 전 본회의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왜 탄핵을 추진했는지 제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법무부의 최고 권력자로서 막중한 본분을 망각한 채 집권 여당 및 친정부 인사 수사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의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 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습니다. 자, 국무위원 탄핵안은 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자, 오늘 추 장관의 탄핵안 아까 국장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또 조금만 덧붙여 보면 이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110명의 명의로 발의가 됐잖아요. 네, 무소속 의원도 있고 그래서 합쳐서 그렇죠. 110명이죠. 네. 표결 결과 292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10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179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 거죠. 잠깐만, 그러면은 발의자가 110명이고 찬성표가 109명이면요. 찬성표가 발의자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 표가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당의 입장은 또 이게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발의에 참여한 110명 가운데 3명, 하태경, 박형수, 윤상현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 107명이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법 요건에서 최소한 두 표는 이제 이탈을 했다. 무효표까지 더하면
6명 정도는 이탈한 것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최 반장이 얘기했던 거는 일단 통합당의 주장입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최 반장, 근데 표결이 내일 진행될 예정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정도 정치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제 내일 진행이 된다고 맞아요. 그런 모레 말씀을 진행된다고 그랬죠. 하셨는데 사실 계획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이 21일 오전 10시에 보고가 됐는데요. 이 탄핵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데 이 72시간이 되는 시점이 내일 오전 10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열고 표결을 붙였으면 되는데 데드라인이 내일이었군요. 네, 내일 네. 오전에는 또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후 네. 2시부터 이제 열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때는 이제 이미 네.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72시간이. 네. 그러니까 오늘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신 반장, 지금 혹시 지금 국회 본회의장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발언하고 8번째 있어요? 질의자인 민주당의 이용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네. 제가 방송 중이니까 이제 소리는 네. 못 듣잖아요. 소리 키면 안 되죠. 네, 댓글을 보니까 네. 역시나 지금 부동산 이야기로 부동산 뜨거운 얘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추미애 장관,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많이 나왔고 오늘은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많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정세균 총리 아마 세 사람한테 질의가 집중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챙기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챙겨요. 소리 틀어볼까요? 이거 안 돼요. 챙겨요. 알겠습니다.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은 최 반장이 계속 챙겨요. 방금 신반장 보고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 반장이 챙기고 그래가지고 수용자가. 속보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해요. 지금 이태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네요. 그쪽에? 예. 네, 알았습니다. 무슨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소리 틀어볼까요? 됐어요. 네. 자, 지금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최 신반장이 아마 지금 부동산 관련한 질의가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얘기했는데 현 정부의 집값 폭등, 뭐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를 했죠. 네,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통합당 서병수 의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전 정부의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병수 의원은 또 정 총리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정 총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뭐 좀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질타도 있었다면서요. 네, 민주당 윤우덕 의원이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의 이 불안과 걱정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정세균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무주택자 등 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의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태릉 골프장과 인접한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우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종부세 등 이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1%도 되지 않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개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핀셋 개편.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최 반장. 고 반장한테 물어볼까? 그 김현미 장관이요. 집값 상승에 대해서 오늘 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현미 장관은 집값 오름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이 분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취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도 이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거기에 추미애 장관을 지칭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들어봤죠. 그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요.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그 녹취록에 이어서 녹취 파일도 공개를 했었는데 맞아요. 여기에 네. 그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얘기할까요? 영어 번역했다고?
새로운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나중에 아는 그 로또도 나중에 아는 거하고 먼저 아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그러니까 추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런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검사장이라면 상당히 고위 간부인데요.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또 이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국민 앞에서 당연히 일개 장관이지 그럼 이개 장관인가라면서 국토부 장관 겸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최근 추 장관이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걸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요. 오늘 아침에 지금 그 대목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을 얘기하면서요. 상당히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공수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관련해서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돼서 나중에 정정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금 공수처법이 위헌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정세균 총리가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그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고 또 다른 남은 한 의원님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곧 그 답변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들으셔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 헌재가 아직 심리 중인 사건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벌써 정부 측에 합헌이라고 회신을 했다라고 한 게 좀 논란이 된 겁니다. 특히 헌재 역시 이 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논란이 되자 정세균 총리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요청해서 이 발언을 정정을 했는데 이 국무조정실이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착각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때 제가 좀 착각으로 그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때 두 분의 의원들께서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하셨는데 한 분에 대해서 헌재가 이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그 답변을 했었는데 헌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그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정치권 최대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연일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이제 고반장이나 했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지금 논의를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 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관습 헌법을 앞세워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자, 그런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 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면서 이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자,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체 개정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수건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있으면요. 개헌, 국민투표, 법률 제정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2004년의 위헌 결정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설명이었고요. 조 반장,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의 여론,
예전하고는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만 뭐 낙태죄나 뭐 간통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에 대한 위헌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다음 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3.9%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8%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건 판결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결정이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섞어서 쓰니까요. 저희가 이제 인용할 때는 뭐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니까 판결이라는 또 용어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금 통합당 안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저희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오늘 통합당에서는요, 그 공식적으로는 그 행정수도 이전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한 분위기라면서요. 네, 뭐 일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 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꺼낸 카드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다라면서 과연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는 부동산 대책이나 균형 발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 전국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문제, 또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인천 수도 유축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진정성 없이 드러낸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격이라고 봅니다. 자, 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이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를 고려했을 때 당정청이 아무런 협의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이 대표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정세균 총리는 이 당정청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의논한 적은 없다. 이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당에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 균형발전위가 오래전부터 검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 반장한테 미루지 말고 최 반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 상황 지금 이제 챙기고 있죠, 호 반장은. 지금 안민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았어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민심 수습용 당정청 논의 업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에 잠금을 풀었습니다. 현재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규명에 한정돼 있는 만큼 성추행 관련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수사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다음 주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2차 가해를 막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가 열렸습니다. 자, 박 전 시장은 총 3대의 전화를 사용했는데요. 경찰이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이 아이폰 XX 관용 전화, 쉽게 말해서 업무용 휴대폰입니다. 최근 피해자 측 변호인이 비밀번호를 제보했고 경찰은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곧장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휴대전화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미징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헌데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통신 영장으로는 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추행 및 방조, 유출 의혹에 대한 영장은 이 법원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 진실 발견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는 이 비서실 근무 당시 박 전 시장의 수행 업무를 해왔고 이 공용 업무폰인 해당 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개인폰, 공용폰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이 회의나 일정하게 들어갈 경우 이 공용폰을 수행비서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급한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해서죠. 자, 그런데 이 손혜원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혹시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 섞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또다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죠. 자, 아예 피해자 측에 살리를 느낀다라는 막말성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이도 있습니다. 서울시청 산하의 현직 기관장인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입니다. 공소권도 없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소 사실을 누가 언제 알았느냐가 지금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면서 이 시장님은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피해자 측에 분노를 넘어 살의를 느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피해 관련 추가 고소 사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 입장을 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 측이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했는데 이 청와대는 피해자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의 단호한 입장이라는 말과 함께요. 자,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다음 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이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직장 내 고충 처리 상담 실태는 어떤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금 2일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고충 상담원 등을 면담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데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대국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어떤 내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가부는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는데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가부 장관은 징계 요청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원, 감사원, 권익위, 검찰, 경찰 등 이 조사 및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조사 결과 위법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한해서입니다. 자, 이번 사태 초기에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죠.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현재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일부 의견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감에서 출발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 체감도가 좀 더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 인터넷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른바 박원순 고소장 문건이 떠돌았습니다. 자, 이 문건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교회 목사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정식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이 소장에 적시할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술서를 작성했는데요. 피해자 어머니는 이 진술서를 평소 친분이 있던 한 목사에게 전하면서 이런 힘든 일을 당한 상황이니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목사는 이 문건을 또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결국 인터넷상에 박 전 시장 고소장으로 둔갑해서 퍼진 겁니다. 자, 피해자 측 오타를 단서로 해서 유출자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1차 진술서에 비서실에 근무한 기간을 잘못 적었는데 인터넷에 떠돈 문건에도 똑같은 오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출자는 이 진술서를 본 사람하고 딱 답이 나오는 것이죠.
피해자 측은 해당 문건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이 목사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해자 제보로 풀린 박원순 업무폰 사망경위 한 해 수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이제 해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아까 그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의 발언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원순 전 시장은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 측을 비난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김재련 변호사의 그 2차 가해 부분은 관계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는 어제 2차 참교육 기자회견을 할 때 그거는 전혀 다른 사안인 거죠? 첫 번째로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 고소를 한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둘은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2차 가언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 2, 3일 걸린다고 하고요. 아무튼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규명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그 각종 의혹을 규명할 단서 중 하나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건 휴대전화 3대 중 하나인데요. 앞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확보한 신형 아이폰 한 대로 공용 업무폰입니다. 다른 2대는 박 전 시장 명의의 개인폰인데 이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업무용 아이폰을 그동안 밀봉된 상태로 보관해 왔다가 어제 유족 대리인과 그 서울시가 참관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아이폰 XS면요, 그 최신 기종이죠. XS가 이제 최신 기종이고요. 워낙 그 철통 보안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해제에 시간이 꽤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빨리 풀었네요. 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비밀번호를 제보받아서 곧바로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였던 만큼 이 비서실 출신인 피해자가 이 암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포렌식은 우선 휴대전화 속 정보를 원본 그대로 온전하게 옮기는 이미징 절차를 거치고요. 이후에 사건 정보를 추출하는 선별 절차, 이렇게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경찰 관계자는 이미징 작업은 마쳤고 선별 절차 등을 거쳐서 자료를 확보한 뒤에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이폰 XS를 제가 아이폰 XS로 읽을 거로 생각했죠. 솔직히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 좀 물어봤어요. 이거 저 아이폰 XS가 맞아? 그랬더니 고반장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XS로 읽었는데 잘못 읽은 거예요. 아까 XS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개가 다 통용이 되고 있긴 한데요. 공식 그래요? 명칭은 10S가 10S가 맞아요? 네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네. 그러네요. 근데 왜 신반장 발제를 우리가 다 못 들었지? XS로 읽었다는데 좀 집중 좀 해요, 고반장. 회의에. 저만요? 회의 집중 좀 해요. 그걸 못 들으면 어떡해. 자, 그러고요. 지금 이제 경찰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사망 경위 관련해서는요. 타살 혐의점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상태고 포렌식에서도 특이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요. 사망 경위 수사 부문은 아마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이나 성추행 방조 유출 의혹이 나와도 그 관련한 내용이 나와도 그 아까 이제 조 반장하고 잠깐은 얘기했지만요. 수사에는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뭐 만약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긴 합니다. 일단 네. 포렌식 작업을 하면요. 뭐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또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이 생전의 행적을 고스란히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관련 증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또 뭐 비슷한 관련 기록이 나온다면 뭐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직접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내준 건 사망 경위에 대한 통신 영장이고요. 이 나머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까지 확보를 하려면 경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을 만약에 다시 신청을 할 경우 뭐 법원이 발부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예단이 안 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피해자 측의 살의를 느낀다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인 건데요. 박 전 시장 재직 중인 2018년 11월부터 이 서울시 산하기관이자 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맡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자, 정 대표는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장님은 여러 정황상 잘못을 인지하셨더라도 사과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 피해자 측의 2차 이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단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넘어
살이마저 느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가부가 다음 주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자,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데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국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어떤 내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간단히 짚어볼게요. 지금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다시 넘었죠? 네, 국내 신규 확진자 59명입니다. 이 지역 발생 확진자가 39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 확진 환자가 2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서울 강서 중앙 데이케어 센터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고요. 서울 송파구의 사랑교회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누적 8명 이 환자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모두 17명으로 현재까지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군부대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이 군부대 교육과 상담을 맡고 있는 강사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추정되는 것은 강사 2명 중 1명으로부터 군대 내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2명이 다 나중에 확진이 되었고 이 강사들이 추가로 방문한 4개의 다른 부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이 강사분들이 강의 중에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수도권에는 광주의 사정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 방문 판매 모임 관련해서 2명이 추가 확진이 되면서 누적 확진 환자는 모두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주 일가족 이 관련해서도 6명이 더 늘어서 현재까지 7명이 됐습니다. 자, 방역 당국은 현재 국내 상황을 두고요. 자, 잠재적 확산이 우려되는 살얼음판 위의 단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송파 사랑교회 관련해서 4명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내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그 전국 교회에 대해서 소모임 금지 등의 행정 조치, 즉 집합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조치를 연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만 방역 당국은 송파 사랑의 교회의 경우 이미 권고사항을 위반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종교시설 내 관련 사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치를 완화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해외 상황은 어때요, 신반장? 네, 어제 고반장 발제에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7만 8천여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일일 신규 환자 최다 기록을 갱신한 건데요. 그 전까지 가장 많았던 날은 이 WHO 발표 기준 7월 18일 약 26만 명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넘게 늘었고요. 그 뒤를 브라질과 인도가 이었습니다. 지금 일본도 심각해졌다면서요, 다시? 네, 일본 이 도쿄도에서요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게 하루에 3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자, NHK 보도에 따르면요, 이 도쿄 내 이 신규 확진은 366명. 일본 전역으로 보면 총 795명의 신규 확진인데 이건 역시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 반장, 아베 총리가요. 그래도 올림픽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일단 내년 여름으로 1년 지금 미뤄진 맞아요. 상황이긴 예. 합니다. 이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이 아베 총리가 이 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이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 조건을 인정하는 조건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고 또 절대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이제 올림픽의 추가 연기나 취소는 일본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고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아베 총리의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여론은 좀 냉담한데요. 자, NHK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7월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6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 반장, 지금 이제 미중 간에 그동안 이제 갈등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요.
상당히 지금 단교까지 검토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례가 있죠. 네, 지금 미국이 그 텍사스 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명령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더 폐쇄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배경에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미중 간의 공방이 있는데 그 중국 영사관이 중국 내 연구진들이 미국 내에 있는 정보를 빼가는데 좀 도움을 줬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영사관까지 폐쇄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자 중국 정부도 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정부가 부채질한 증오가 이 중국 대사관의 폭탄과 살해 협박을 받게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이요. 1979년 이제 미중 수교 이후 미국에 설치된 아마 첫 번째 중국 총영사관일 거예요. 지금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거란 그런 좀 암울한 전망이죠.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피해자 제보로 풀린 박원순 업무폰, 사망 경위 한해 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레 25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윤 총장님으로 불리며 검찰총장직에 올랐지만 지금은 정부 여당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지난 1년이 어땠는지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파격이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자 나온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고검장 등을 제치고 바로 검찰총수로 지명이 됐던 겁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코드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1년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 압력과 조직 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식 때 부른 호칭부터 남달랐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결국 악연으로 끝난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파국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 총장 사이에 코드가 잘 맞지 않다는 건 취임 한 달 만에 드러났습니다. 찍히면 죽는다. 마치 공포 영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동생, 그리고 배우자까지 줄줄이 구속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사퇴를 결심합니다. 국회에선 윤 총장을 향한 여와 야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도 미묘하게 멀어졌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면서 정부 여당과 윤 총장 사이엔 말 그대로 사풍이 불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들을 지방으로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입지가 좁아진 윤 총장에게 악재마저 터졌습니다. 최 측근 인사가 이른바 검언 유착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여기에 장모의 사문서 위조건도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정도입니다. 여당에선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제가 윤석열이라면요, 좀 벌써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까? 윤 총장은 두문 불출 중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대외적인 메시지도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식물총장이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추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이 더 고립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으로서 입지는 흔들리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떠오르는 블루칩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치 구단으로 불리죠. 박지원 전 의원의 과거 지리가 다시 보이는 요즘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욕심내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달라 했는데 사실 있죠?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에 저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이제 네. 전신이 한나라당이죠. 그건 다르죠. 유능하고 또 평가가 좋으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 총장의 취임 1년을 앞두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거다, 아니다, 임기 2년을 채울 거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도 역시 물음표입니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 총장, 그 조직 과연 어디가 될까요? 봄이 온다.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 모습입니다. 당시 예술단은 하늘길로 남북으로 갔습니다. 이때 전세기를 띄운 항공사 바로 이스타항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타항공은 봄날이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정기편 운항까지 꿈꿨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두 항공사 사이에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지 넉 달 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들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안고 있는 체불임금 250억 원을 포함한 1,700억 원의 미지급금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의 편법 증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는 여당의 재선 의원인 이상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를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이 의원의 딸과 아들입니다. 추적을 해보니 이스타홀딩스는 5년 전에 당시 26살 딸과 17살 아들이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달 뒤에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100억 원대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사서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번 합병 실태로 당장 1,6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천억 원 수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체불 임금을 일부 받지 않겠다며 제주항공에 협상 복귀를 요구했던 이스타항공 노조는 제주항공이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수할 것처럼 해서
결국 파산을 이끌고 본인들은 LCC 독점지위를 얻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밖에.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겁니다. 1,600명 노동자를 사지를 모른 단초를 제공을 한 거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스타항공이 먼저 플랜 B,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취임 1년 맞는 윤석열, 두문분출, 리더십 흔들. 네, 오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백이열 행정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속보 간단히 전했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제보를 부탁했다면서요. 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많은 시민들이 내 사건과 관련한 허위 과장 보도와 관련된 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다면서 이 별도의 관리를 위해서 이 계정을 열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면 계정으로 보내달라라는 건데요. 검토를 해서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일부 보도에 대한 정정을 언론사에 요구하는 등 최근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요. 자, 지난 20일에는 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 방어 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가 된 기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모두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도 글을 올린 게 있다면서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나와서 가족 수사 관련 피의 사실을 언론에 제공해 이 수많은 피의 사실이 과장, 왜곡돼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검언 합작 사냥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도 대단한 활약을 했다면서 관련 기사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민원연이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각 언론사별 단독 기사 숫자를 모니터링한 건데요. 채널A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검언이 일개 장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짐작이 된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일이 또 운명의 날 중 하나죠. 내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마 당사자들끼리 정말 치열한 또 좀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정치부회에서요 관련한 내용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내용 이렇게 정리할게요. 취임 1년 맞는 윤석열, 두문불출 리더십 흔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불륜 파문 김제시 의회 남녀 의원 제명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 발생한 불륜을 외부로 공개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 김제시 의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제명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회의장에서 오히려 동네 망신을 시켰으니 사실 예견된 결말이었죠. 그럼 이걸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너진 지방자치의 신뢰감을 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일탈 소식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속보 안 물어봤네. 다 챙기고 있죠? 내일 좀 다뤄봅시다, 다시. 오늘 뉴스가 많고 내일도 많으니까 네. 수사심의위원회도 챙겨야 되고. 네.